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 이 시간 머니스토리 시간에는요. 실전 은퇴 설계라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하고 내일 이틀 동안 정말 실사례에서 은퇴 설계 플랜을 제가 어떻게 짜드리는지 이걸 좀 공개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오늘 이제 머니스토리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과연 이거를 이제 오픈해도 될지. 저희가 보통 이제 사례 같은 거를 이제 오픈을 하고 이제 방송에서 할 때 어떤 상품에 가입을 했는지 이걸 어떻게 디테일하게 활용하는지까지는 알려드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마치 음식에서 여러 가지 맛있는 재료들이 갖춰졌다고 해서 꼭 정말 멋진 요리가 탄생하는 게 아닌 것처럼,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어떤 상품에 가입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로 어떻게 조합을 하는지에 따라서 음식 맛도 천차만별이 되는 것처럼, 이런 은퇴 설계 플랜들도 같은 상품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조합을 하면은 훨씬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게 좀 맛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소스 비법을 공개하는 이런 느낌이 되기도 하는데, 오늘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 플랜을 한번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은퇴 설계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단순 저축하고 소비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표를 보시면은 지금 현재 50세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은퇴 65세나 70세든지 언젠가의 은퇴가 발생하면은 우리가 이제까지 저축했던 돈들은 단순히 이 순간에 그냥 소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은행에다가 예적금을 넣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저축을 하게 된다면은 이후에는 그냥 단순히 소비밖에 할 수가 없죠. 그러면은 언젠가는 이 잔고가 바닥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요? 평균 수명 연령인 90세 이전에는 저축했던 기간에 따라서 내가 10년을 저축했으면 똑같이 한 10년에서 15년 정도밖에 내가 저축한 금액은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어떤 적절한 플랜들과 장기 플랜이 들어가면서 이거를 내가 90세까지 어떻게 좀 많게 내가 저축한 돈보다 더 많이 받을 것이냐가 이 플랜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좀 복잡하실 수 있는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현재 50세이신 어떤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냥 저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 저축과 단기 저축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이 장기 저축에는 몇 가지 상품들을 섞어요. 그러면은 사실 이 사례자의 상황에서는 지금 65세인지 70세인지 은퇴 시기가 확실치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몇 개 가입하는 것들이 있는데, 처음에 뒤에 70세부터 예를 들어서 은퇴를 한다고 한다면 국민연금 있는 거 보이시죠? 국민연금으로 어느 정도 연금액을 수령을 하고 그 위에 일정적으로 무조건 이만큼은 연금액이 지급되는 변액연금을 위에 깔고, 그 위에 또 주택연금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한 50%를 연금액으로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주택연금을 수령해서 몇 층으로 이제 복층 설계를 하게 되는데, 이 장기저축을 안에서도 지금 보시면은 변액연금하고 변액유니버셜로 따로 가입해야 되는 상품이 나뉘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변액연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최대한 늦게 받을수록 연금액이 많아집니다. 대신에 어떤 단점이 있냐면 유동성이 없어요. 무조건 처음에 내가 계약 시기에 설정했던 날짜에 연금액을 수령하고 그 액만큼 끝까지 주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를 변액연금을 만약에 65세나 아니면은 60세에 땡겨버리게 되면은 연금액이 터무니없이 작아지게 되거든요. 굳이 내가 꼭 65세나 55세에 은퇴할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변액연금은 최대한 안정적으로 늦게 받을 수 있도록 쭉 뒤로 미는 거예요. 70세에. 그리고 그 사이에 65세부터 70세, 이 언제 은퇴할지 모르는 사이에는 이거 말고 변액연금 말고 다른 상품으로 변액유니버셜이라는 상품으로 가입을 해서 이 사이에 쓰는 겁니다. 본격적인 연금들이 개시되기 이전에 미리 쓰는 거예요.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지분을 좀 나누겠죠. 예를 들어서 변액연금에 한 50만 원하고 변액유니버셜에 30만 원씩 이제 납입을 하다가 65세부터 혹은 67세부터 은퇴를 하면은 여기 있는 변액유니버셜에는 장점이 뭐가 있죠? 유동성이 있죠. 변액연금에는 유동성이 없고 변액유니버셜에는 유동성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넣었던 돈을 찾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남으면 연금 개시를 할 수도 있고요. 따라서 내가 이 변액유니버셜이라는 비과세 통장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은 매달 혹은 매년 생활비를 찾아 쓰는 겁니다. 아직 본격적인 연금들이 개시되기 이전에요. 이 주택연금 같은 경우에도 미리 65세나 55세에 개시하게 돼버리면은 70세에 연금 개시를 하는 것보다 연금 지급 액수가 절반 가까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따라서 본격적인 연금들은 뒤로 미룬 상태에서 내가 언제 은퇴를 할지 모르니 미리
연금 지급 시기를 결정하지 말자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전에 빈 공백은 내가 준비했던 비과세 통장이나 유동성이 있는 상품으로 꺼내서 쓰다가 70세에 예를 들어서 은퇴를 하셨다. 그럼 이분은 여기에서 한 푼도 없다. 만약에 변유니버셜의 그 비과세 통장에. 그러면은 바로 이 변유니버셜 위에 칸이 없이 이거 3개로만 연금을 받으시면 되겠죠. 여기서 나오시는 연금액도 상당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금액이 좀 더 남았다거나 은퇴 시기가 뒤로 갈수록 여기에 있던 돈을 어떻게 해요? 위로 연금 개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 통장에 남았다고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 3층 설계 위에 한 층을 더 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내가 좀 더 윤택한 노후를 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통장을 가지고 언제 쓰는지가 바로 이 설계 플랜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내가 은퇴 시기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상품들을 뭐 65세에 개시하겠다 하고 딱 맞춰버리면은 그 효과를 제대로 볼 수가 없다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예비비 보실까요? 이 예비비를 가져가는 이유는 그러면 전부 다 장기저축을 하면은 내가 총 연금 받는 수령액이 늘어나지 않느냐? 그렇죠. 하지만 어떤 단점이 있어요? 현금을 쥐고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우리가 살면 그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느 정도 그래도 갖고 있는 현금이 있어야지 이걸 가지고 내가 급하게 필요할 때 쓸 수도 있고 혹은 특히 이때 70세나 이때쯤 되면 뭐가 제일 필요해요? 어떤 데 현금이 제일 많이 들어가죠? 의료비에 제일 현금이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은 그때에는 내가 갖고 있는 보험도 있겠지만 단기저축 예비비를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에 이제 저축을 한다면은 그걸 가지고 목돈이 필요할 때 혹은 커다란 치료비가 들어갈 땐 쓰는 거죠. 네. 생활비는 여기서 충당을 하고 목돈이 들어가는 거는 이 예비비로 충당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자 90세에 예를 들어서 이 사례자분이 돌아가셨게 됐어요. 평균 수명에 의해서. 그러면은 여기에 남은 돈들은 어떻게 돼요? 자녀한테 상속이 되는 거죠. 자녀가 예를 들어서 25세라고 한다면 어머님이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90세쯤에는 언제예요? 자녀가 노후 준비를 시작하게, 은퇴가 시작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기 주택연금에 받고 남은 주택 50%와 그리고 예비비를 갖고 있다가 채 쓰지 못한 예비비는 고스란히 자녀한테 상속이 되면은 자녀의 노후 준비 플랜까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어떤 단점이 있느냐?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져가다가 부동산 상황이 너무 좋아요. 여기에는 지금 뭐가 빠져 있죠? 임대소득에 의한 은퇴설계 플랜이 빠져 있거든요. 이렇게 저축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때 당시에 부동산 상황이 굉장히 좋다. 그러면 어떻게 넘어가느냐? 이렇게 장기저축과 단기저축을 그 여러 가지 상품에 가입해서 하다가 국민연금과 임대소득으로만 부동산 그 받을 수 있는 노후설계 플랜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연금 개시 시점 전에. 자, 그러면은 어떤 장점이 있어요? 주택 상속을 100%로 그 지금 부모님이 거주하시는 거를 자녀에게 100%로 상속할 수 있고 임대소득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임대 부동산도 자녀에게 고스란히 상속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임대소득이라는 것은 조금 불확실하죠. 공실이 생길 수가 있고 그만큼 수익률이 낮거나 아니면 집값이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플랜을 가져가는 가장 좋은 큰 점은요. 밑 베이스로 깔아놓은 겁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라도 내가 어느 정도의 한 달 생활비는 벌을 수 있겠구나. 그냥 단순히 은행에 저축하는 것보다 이렇게 플랜을 세워놓으면 그리고 부동산 상황이 너무 좋으면 어떻게 해요? 평균 부동산 수익률이 5%가 아니라 6%나 7% 정도 되면은 여기 임대소득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 해지하고 임대소득을 받을 수 있는 현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2, 제3의 플랜이 만들어져야지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실 수 있다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저축만 하고 이걸 나중에 써야겠다 혹은 자녀에게 물려줘야겠다고 생각하신다면은 첫 번째로 그냥 중간에 쓰다가 없어지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그 이후에는 자녀에게 용돈을 어떻게 보면은 생활비를 부탁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요즘같이 핵가족 화돼서 자녀가 1명 내지 2명인 상황에서 자녀들한테 용돈을 받기는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따라서 이런 제대로 된 플랜을 먼저 가져가신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플랜을 실행하면서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해 놓으셔야 되는데 자, 장점은 3번 장점. 임대소득으로 은퇴설계를 하는 장점은 상속액이 그만큼 제일 많을 수가 있겠죠. 월 수령액은 조금 불확실성하지만 상속액은 가장 많다. 두 번째 거는 어때요? 월 수령액이 가장 많다. 따라서
좀 더 안정적인 은퇴 설계가 가능하다. 상속액은 상대적으로 세 번째 거에 비해서는 조금 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이렇게 내가 얼마를 받을지 미리 예상하고 그 베이스를 깔아야지 내가 얼마를 저축해야겠다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현재 소득, 그런 생활비 수준에서 내가 얼마를 써야 될지도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체계적인 플랜을 세워가셔서, 나중에 내가 얼마를 받을지 은퇴 설계를 하신다면은 조금 더 편안하고 즐겁게 준비된 은퇴를 맞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